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메타버스 랩 강의를 맡은 김정태 교수라고 합니다. 그 1시간 정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좀 실질적 접근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 너무 이 메타버스가 좀 비등하긴 한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약간 좀 다른 생각과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자, 어떠세요? 저희 이제 교수님들과 저희 제자들이 이 구현해 놓은 그 메타버시티라는 공간을 저희가 지난 학기에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 보면은 아직 이제 건물 외관은 씌우지 않았죠. 여기 보면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의 어떤 캠퍼스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본 겁니다. 제일 슬라이드의 뒷장에는 전체적인 또 다른 각도에서의 또 그림도 있죠. 자, 메타버스 하면은 뭐 VR, AR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타버스의 어떤 실체적 진실, 조금 과열 양상인데,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 트랩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 is real gamification이라는 그런 정의에 저는 굉장히 동조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 뭐 게이미피케이션은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봐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이 어떻게 메타버스랑 같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야말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 된다, 많이 수긍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뭐 메타버스에 대한 찬반 양론 같은 거를 얘기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그 현상 혹은 메타버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석박사급 레벨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근데 흔히들 메타버스 하면은 막 그 미래의 기술이고 새롭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기대에 찬. 근데 공교롭게도 이 메타버스와 사촌지가 아닌 게임에 NFT를 같이 붙였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NFT,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속 시원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십수년간 대학에 지금 있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2002년도 정도부터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겸임교수였고요. 현장에도 계속 있었고, 저는 삼성이라는 곳에서 게임 프로듀서 역할을 좀 오래 해왔고요. 최근 한 10년 정도, 2013년도부터는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를 쭉 해오고 있는 게임 연구자입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2년 전에는 이러한 비대면 전시회죠. 경기도 쪽에 의뢰를 받아서 비대면 전시회, 지금은 뭐 메타버스 전시회라고도 이렇게 많이 불리죠. 3D 전시회를 2020년이죠. 2년 전에 이미 이렇게 구현을 해서 모바일로도 진행을 하고 PC로도 진행되는 이런 인터랙티브 비대면 박람회 전시회를 운영을 한 적이 있고요. 이건 검색해 보시면 뭐 다 찾을 수 있고요. 2020년에 2년 전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서너 개를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대학원생들과 함께.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블록체인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라든지 게임 전시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 거리 조성, 그다음에 정치 게이미피케이션, 내내 블록체인 기반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동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메타라는 용어에 이렇게 많이들 열을 올리고 있나?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이야기가 깁니다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1999년도부터 2020년, 21년까지 게임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있어 왔고요. 그나마 이제 한 10년 정도 시행됐던 셧다운제는 작년에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기됐고, 아직 근데 안타깝게도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연구하는 상당수의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게임피케이션 연구를 하다가 한참 설명을 하면 그런데 게임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데에서 사실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2017년 9월에는 블록체인 ICO가 금지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더더욱 게이밍이 블록체인이 이런 쪽은 거의 어둠의 영역이었었는데 2020년 가을께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가히 메타버스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컸죠. 그 중심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비대면 상황이 아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렇게 비등한 이유에는 불편한 진실, 게임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리고 게임을 뛰어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렇게 핫해졌지 않느냐. 실제로 제 아는 지인들 중에 미국에나 유럽에 있는 분들 물어보면 메타버스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it's true.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뭐 여러 가지 칼럼이나 언론의 기사 인터뷰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저는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신중론 혹은 회의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해 쓴소리하는 사람의 의견 시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 강연을 그런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보호용을 못한다. 홍길동 같은 신세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에서는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외연 확장을 상당히 크게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바람직한 거는 2021년 후반부터죠. 가상융합경제법, 뭐 이런 혹은 메타버스 진흥법 이런 법안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메타버스 진흥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뭐 기관이든 센터든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한번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게임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메타라는 이 터미널로지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P2E라는 메타버스에 NFT가 붙었듯이 게임에도 NFT가 붙어있는 게임을 부르기를 P2E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용어 정의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P2E 게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인데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과 어떤 관계냐 해서 입법기관에서도 이제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 중에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고 본인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개방 구조, 뭐 이러한 이유로 이게 메타버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게임에도 다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제 브런치 칼럼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는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 이거는 상당 부분의 MMORPG 장르의 게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입법조사처에서 말한 메타버스만의 유니크한 점이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가상세계는 처음으로 리셋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별로 동의하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입법조사처에 있는 그분들도 게임 전문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현실적인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아까 이제 앞장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처럼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한계, 그 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 산업 현장의 분들조차도 차라리 메타버스랑 게임을 분리하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왜냐? 저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메타버스 이거를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메타버스의 주요 엔진이라는 것들이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엔진들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게임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게임의 확장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의 또 독특한 부분이나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확장성, 그 다음에 뭐 미래 가치 창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외주 용역을 주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지속성, 실시간, 개발적 존재감이나 뭐 이런 이게 정해진 미션, 현실과 가상 구분이라고는 해놨는데, 왼쪽 보면 이용자 콘텐츠 이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생산 가능성도 동의할 수 없고요. 독자적 경제 체제 이것도 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게임에서도 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다 구현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입법조사처나 이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그 용역한 이 연구의 내용도 어떤 일정 부분은 아마 저쪽의 얘기를 그 산업계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 제가 가르치는 1학년 학생들 70명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 정도가 메타버스와 게임은 유사하거나 메타버스는 게임에 포함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의 유사성에 대해서 70% 정도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 메타버스가 게임을 포함한다는 17%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한 86%에서 90% 정도 되는 그런 퍼센트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는 현재 혼재되어 있고 단 6.9%, 7% 정도밖에 메타버스와 게임이 다르다. 이 얘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거의 90% 가까이, 93% 가까이가 게임과 메타버스를 그냥 혼재돼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기형적인 세계 게임 플랫폼 시장의 이제 플랫폼별 분류거든요. 보면은 여기 잘 느끼시겠지만
PC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의 어떤 수준이 거의 유사한 정도예요. 근데 한국 게임 시장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PC 게임은 36%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은 57%, 콘솔 게임 5%죠. 아케이드 게임은 2%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2005년계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케이드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 콘솔 게임 시장 쪽의 축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그것들을 이용한 이른바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포용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이 슬라이드 장표를 보시면 어떤 부분들은 깜짝 놀랄 얘기들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도에 이른바 그쵸?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을 쓴 작가잖아요.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2014년께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회사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매직 립이라는 회사입니다. XR 글래스 만드는 회사고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요. 크런치베이스라는 그 스타트업 기관들의 어떤 그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볼까요? 2014년 2월에 이 로니 이제 아보비츠라든지 그램 더바인이랑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매직 립을 설립을 했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특정한 투자가 전혀 없다가 2014년에 닐 스티븐슨, 그쵸?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 당시로부터는 18년 전쯤이겠네요. 그쯤에 소설을 쓴 닐 스티븐슨 작가가 합류하면서 시리즈 A 단계의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돈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을 받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최종 금액은 얼마 정도를 받냐면은요. 한 3조 4천억 달러 계산 한국 돈으로 거의 4조 원 달러 정도죠.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34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가까운 3조 7, 8천억 정도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브런치에 쓴 글에도 요 내용들을 분명히 저는 한 7, 8개월 전, 5, 6개월 됐겠네요. 5, 6개월 전에 분명히 썼어요. 이거는 페이스북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쪽에서 뭐 메타버스 쟁탈전이 아니라 그들은 욕심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제가 브런치에도 쓴 적이 있지만 30억 정도 되는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건 메타버스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는 대로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벌써 한 6, 7년 전이죠. 그쵸. 8년 전쯤에 2조 7천억에 인수를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니게임들인 거예요. 머니게임. 그래서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까지 하다가 2018년도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알리바바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투자까지 이게 끝이에요. 끝. 그 매직립이라는 회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께에는 드디어 파산을 합니다. 파산에 가까운 지경에 매직립이 가요. 2019년도입니다. 그 횟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XR 글래스 준비했던 스타트업들은 독일 오디지라든지 공교롭게도 메타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었어요. 이때도 2013년부터 19년까지. 그 다음에 나크리 같은 회사들이 2019년계에 전부 다 파산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주장하는 젠슨 황이 열심히 주장을 했던 게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여름께인가요? 봄인가요? 그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XR 글래스 같은 그 미래형 그쵸? VR, AR 기기를 만들던 집들이 다 파산을 하니까 본인들이 만들던 그쵸? GPU가 판매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를 새로운 이슈 키워드를 마련을 했어야 됐고요. 그런 것들이 잘 비대면과 맞닥뜨려지면서 이때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궁풀을 떼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정도이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뜨겁지만 미국에서는 그때도 시큰둥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립은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MS 출신을 데려다가 했지만 파산을 했고요.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 미국에서 그렇게 행복한 이런 백그라운드는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잘 언급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얘기하는 이 30년 전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죠. 닐 스티븐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젠슨 황이죠. 2020년대 중반부터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으나 글쎄요. 아마 근데 하드웨어 기기는 많이 팔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작년에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사명을 바꿨죠. 그러면서 허라이전이라는 그 메타버스 월드를 오픈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는 상황에서 누굽니까? 이 존 카맥이죠. 슈팅 게임 FPS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뭐 둠이나 퀘이크 같은 게임의 아버지입니다. 존 카맥은 메타버스 이스 볼시시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그리고 그 외의 분들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존 라도프고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마혼이에요. 그 넥슨 재팬 사장님이시고 이분은 또 누구냐면은 저랑도 이제 게임캐션 연과 함께 열심히 하고 한국에도 오셨고 발표도 같이 했던 유카이초입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 그 존 라도프 같은 경우는 게임 티어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42 Fun Things의 저자이기도 해요. 42가지 재미있는 그래서 Game On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분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etaverse is real gam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웬 마호니는 메타버스 혹은 버추얼 월드는 at their core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면 게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메타버스 is the one of gamification. 이것은 유카이초가 얘기를 했었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어떤 그 한국의 유력 그 경제지에서 기고가 왔을 때 작년 초에 열심히 왔는데 저는 다 거절을 했었고,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기고문에 요 내용을 인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게이미피케이션의 현상 내지는 메타버스를 리얼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게이미피케이션 관점에서 풀어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게이미피케이션도 아니고 뭐 VR이나 뭐 XR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는 유비쿼터스 기술이라든지 물론 디지털 트윈에는 저는 한 표를 던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마땅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지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냐 저는 no way 대단한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 강연 내용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 얘기가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는 과거의 것들의 새로운 조합일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굳이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 그냥 기능성 게임 같은 거다. 그런 걸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러면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Metaverse is real gamification. 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 블로그나 아니면 뭐 그 검색을 하면 제 논문이 이제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전 게임만 26년째 지금 연구하고 현업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를 보면은요, 저건 게임 그대로 게이미피케이션인데 확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게이미피케이션을 함께 연구하고 초기 활동하던 분 중에 여러분들이 뭐 알만한 분들이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거의 그 최고의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과도 저는 뭐 상당히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게임화라는 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는 비게임적 맥락의 게임의 원리나 요소를 적용하여 플레이어를 인게이징하는 과정 및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기술들이 뭐 여기에 있는 플레이의 정의라든가 MDA 프레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할 테니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재미난 어떤 펀 요소를 이용을 해서 플레이어들, 사용자들을 몰입시키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고 자발적 참여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미분 방정식 이렇게 좀 복잡한 방정식을 써서 박사학위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교육의 게이미피케이션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다이내믹 모델도 만든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발표했던 그 플레이어 모델인데 사용자들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용자들은 6, 70년대, 70년대에 있으니까 사용하는 수동적 사용자였다면 8, 90년대 넘어오면서 가치를 아는 사용자, 이른바 고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 2011년도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에서 뱅하고 지금 부밍이 됐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만큼이나 11년 전에 게이미피케이션은 용어가 핫했어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핫했고요. 뜨거웠고요. 한국에서도 저를 포함한 많은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침투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메타버스는 그런 면에서 일반인들까지도 많이 침투를 했죠. 왜냐면은 이건 시대적 요구도 있고 게임에 G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게임이 갖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어찌 보면 한꺼풀 벗겨내는 그런 어떤 순기능적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 말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던 내용인데 이 사용자 모델을 플레이어 관계도를 하나 더 크리에이터까지 더 추가를 하는 이 모델을 지금 제가 논문 발표 논문을 지금 열심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표도 제가 조만간 낼 거고요. 논문으로. 그다음에 이제 MDA 프레임은 이제 메케닉스, 다이내믹스, 이세틱스 그래서 이른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뭐 매 학기마다 한 열 몇 시간씩을 게임과 관련된 이론 강의와 게임 개발 강의와 대학원 강의, 게이미피케이션 강의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뭐 근데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사로잡을까? 누구를? 플레이어를. 근데 지금 메타버스적 맥락에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창작자를 어떻게 사로잡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어떤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크리에이터도 그냥 사용자, 고객, 플레이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십수년간 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사용자 측면, 그러니까 UX를 PX로 좀 고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CX가 되겠죠. 그래서 창작자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의 주요 핵심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한 장 슬라이드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제가 주장하는 메타버스야말로 리얼 게이미피케이션이냐, 그 해답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많은 지금 한국의 메타버스 전문가를 자칭 타칭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의 정의가 없다 내지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넌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2007년도에 무려 얼마냐면은요. 뭐 한 10억 정도인가요? 이게 일시 100, 1000만, 10만 불이면은 1억 2천이네요.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네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007년도니까 10만 불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요, 한국보다 굉장히 인플레 같은 게 좀 덜해서 이 느끼는 실감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의 연구자들과 수십 명의 산업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를 연구를 했냐면요. 이게 1년 넘게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첫 장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 저기 브런치에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직접 보시면 되는 건데,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입니다. 세컨 라이프 한참 나왔을 때예요. 그때 붐이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세컨 라이프하고, 저런 거 나올 때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막 나오려고 애플에서 막 준비하고 있을 이런 무렵이에요. 이때 미국에서는 무슨 고민이 많았냐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웹 2.0이었겠죠. 웹 1.0이었겠죠. 엄밀하게 하면. 앞으로 웹 2.0 시대가 오면 이게 스마트폰이었던 거예요.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그 좀 약간 좀 발전된 형태의 웹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 웹 2.0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메타버스 로드맵의 제일 앞장에 이거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내용은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게임 연구자라도 이제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제가 지금 뭐 어수선한 이 시즌 지나면은 제가 일부러라도 이건 좀 강연도 좀 많이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에 새로 막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 메타버스 기술자들은 게임 개발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교나 구로에서 게임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작년 여름 이후부터 연봉들이 몇십 %씩 올랐습니다. 이거는 메타버스의 함정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메타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과 제가 지난주에도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귀사는 왜 게임 회사였는데 메타버스를 하고 있습니까? 개발자들 몸값이 너무 비싸져서요.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이 가상환경에서의 어떤 플레이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고도의 여러 가지 테크닉이 진짜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석박사 연구자분들이겠습니다만 메타버스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게임의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봐야 할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상당 부분의 메타버스 연구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또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허라이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공교롭습니다만 페이스북의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 세계 이름이 바로 브랜드가 허라이즌이었죠.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저커버그는 이 메타버스 로드맵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비게임 전문가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존 카맥은 메타버스의 어떤 미래나 마스터 플랜을 저커버가 할 때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메타버스 그 CTO 역할을 했었잖아요. 존 카맥이.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은 게임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내부에서 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에 프로젝트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NFT를 붙이는 것처럼 NFT를 게임에도 붙이는 그게 P2E 모델 중에 하나라고 했죠. P2E 게임을 만들 거냐 말 거냐로 지금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한국에서 주로 그렇고요. 미국의 몇몇 개발사 이런 데서는 메타버스로 방향을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개발자들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연구자분들이시니까 이 메타버스를 바라볼 때 그냥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봐서는 전혀 안 된다. 결국은 이거는 게임 기술이고 게이미피케이션의 확장, 게이미피케이션의 진화 이런 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이야기가 맞다라는 그런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로드맵에 지금 이건 웹사이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예 정의가 나옵니다. Metaverse is the convergence of virtual enhanced physical reality하고 and 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 이 얘기가 뭐냐면 현실적인 물리 세계와 가상적인 정보의 세계의 컨버전스를 메타버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상당한 분들은 메타버스는 뭐 제3의 세계라는 둥 아니면 메타버스는 뭐 언젠가 올 거다라는 둥 죄송합니다. 메타버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UX, UI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관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거기에 클릭을 하는 순간 화면이 들고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도 전부 다 메타버스 환경이에요. 사실은 현존하는 거였고요. 꽤 오래전에 있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거는 195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컴퓨터 게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김 교수 그거는 너무 게임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 정의를 보시라니까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특히나 한국 대학에 있는 분들까지도 대학에 있는 분들은 맨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행 연구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론이 맞으면은 그거를 굉장히 좀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킬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 강연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로드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림을 막 그려요. 심지어는 이건 국가기관 쪽이잖아요. AI 허브니 뭐 이런데. 그죠? 어디란 기관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2021년 가을 겨울 시즌까지 나와 있는 메타버스 관련 책들 다 뒤져가지고 사실은 분석한 내용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메타버스 ASF 로드맵을 보면은요, 이 위에 게 맞다고 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쓰여요.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막 붙어 있고 심지어는 뭐 락인도 시켜야 된다고 막 왜 이러는 거죠? 메타버스 로드맵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좀 더 잘 인핸스드 시키는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기술이 메타버스라고 엄연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쵸? 수십 명의 우리 한국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선진국 미국의 어떤 과학자들과 연구자들과
그 산업계 분들이 얘기한 정의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 메타버스는 다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과대포장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심하게 들어가 볼까요? 심하게 보면은 1938년 최초의 게임이 1958년에 나왔으니까 20년 전쯤에는 요한 후이징가는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리얼월드 안에 게임 스페이스가 있다. 지금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이렇게 써도 사실은 심지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동의를 해요. 매직 서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건 뭐 제가 5시간 정도 강의를 할 분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극장에 딱 들어가서 그 영화가 실행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든지 하면은 매직 서클을 방해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미사나 저 예배를 볼 때도 똑같은 거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게임의 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매직 서클을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거의 뭐 한 7, 80년 전에 이미 다 해놨던 얘기들이고요. 이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아주 정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할까요? 저는 그게 매력 의문이고요. 기회 되면 그분들이랑 진짜 토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메타버스 쪽에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차마 잘 안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로드맵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 네 가지 뭐 라이프 로깅하고 오그멘트 리얼리티 그다음 버추얼 월드스 미러 월드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종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피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타입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게 근데 그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라이프 로깅의 사례들을 쫙 그다음에 AR의 사례를 쫙 미러월드의 사례를 쫙 해놓고서 이것이 메타버스입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열광을 하죠. 근데 아주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거기 그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에 게임화나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바꾸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분들하고는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를 함께 하던 분들이거든요. 게이미피케이션을 함께 연구를 했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의 한계나 제약점들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의 용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이자 저는 게이미피케이션 대학원의 교수이기도 하니까 한국 최초로 만들어서요. 자, 이러한 모델들은요. 상호작용 모델들을 잘 보면은요.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어네스트하고 앤드루라는 사람이 펀더멘탈 오브 게임 디자인에 2006년에 써져 있는 15년 전쯤의 책에 나와 있고요. 게이미피케이션 이해라는 제가 또 6, 7년 전에 준비해서 썼던 책에도 보면 이 모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매트릭스 유형은요. 우리가 끝까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AR, 라이프로그, 미러월즈, 버추얼월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규멘테이션과 인티메이트의 속성을 지닌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externally simulation 하는 mirrorworlds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장르들도 이건 뭐 물론 이게 전부 다를 나눈 장르들은 아닌데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인터랙티비티 모델을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기반 혹은 분석적 플레이 기반인데 인터널은 이거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어의 어떤 스토리 기반에 관련된 게임이 뭐냐면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이고 인터널리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플레이 인터널리니까 플레이어가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들을 대부분의 이제 MMORPG 왜냐면은
오픈월드의 게임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언락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플레이어가 성장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일부는 constraint, 제약이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뭐냐면 external, 이쪽은 worl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플레이와, 그러니까 월드에서의 창의적 플레이가 가능한 곳, 거기에는 자유도가 더 높다. 이런 걸 우리는 샌드박스 모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고 배틀그라운드는 메타버스가 아니다라는 주장들도 나오는데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나이트는요, 한국에 3, 4년인가요? 전에 론칭을 했다가 재미를 못 봤던 게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서비스를 했죠. 포트나이트의 게임 엔진은 언리얼 엔진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래퍼, 되게 유명한 래퍼를 코 마케팅 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소셜 파티라는 그런 어떤 전쟁이 없는 파티 모드, 그 미국 애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 래퍼의 어떤 그 메타버스 콘서트를 이제 관람을 했을 뿐이지, 지금 뭐냐면은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도 이 소셜 파티 모드 같은 걸 만들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샌드박스 모드라는 건 이미 그 게임 장르에 엄연히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왜 메타버스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유니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게임 이론으로 메타버스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은 거의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다른 일들 때문에 제가 GP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거 말고도 메타버스의 이제 6가지 피처를 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베스티북이라는 이미 2004년에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shared space, 그다음에 GUI, 그다음에 immediacy, 그래서 뭐 즉시성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interactivity, 그다음 persistence,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요, 그냥 우리끼리 보면 이거를 메타버스, 이제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를 뭐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소셜 액션이 있어야 되고, 버추얼 트랜잭션이 이뤄야 된다. 이거요, 게이미피케이션에 게임에서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에서는요, 아바타 없어도 게임이 다 돼요. 그런 맥락에서는 게임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게이미피케이션 그 원리나 이론들을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책들은 시중에 있는 상당히 많은 메타버스 책들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보면은 게이미피케이션 원리로, 이론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물론 옥자는 제 강연을 지금 듣는 분 중에, 아니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다른 어떤 이론도 다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제한된 강연 시간 동안 제가 이거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GP를 하든 강의 슬라이드를 공유해드릴 기회가 아마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대학원에서는요, 요 내용들을 이번 학기부터 거의 뭐 매주나 2주에 한 번 정도씩 요 부분을 아주 집중 탐구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까 많이들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 한국에서도요, 꽤 오래전에 뭐 한 10년 정도 전쯤에 게이미피케이션과 유사한 분류를 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형 가상세계와 그 다음에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해놨었고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활형 메타버스와
게임형 메타버스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논문 제가 발표를 이제 곧 할 거니까요.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얼마 전에 토론회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웠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생활형 메타버스는요. 이른바 그 엔터테인먼트 이외의 것들, 우리는 그걸 기능성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불렸던 것들이고요. 게임형 메타버스는요,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은 이른바 그 놀이로서의 메타버스, 그런 것들은 판타지 스토리 반영, 호구적, 그 다음에 자유도가 좀 뭐 낮은 편인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죠. 이거는 뭐 옛날에, 10년 전에 저기 분석한 연구자의 내용인데 이거 제가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고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를 요렇게 연구자는 생활형 메타버스, 게임형 메타버스로 저도 이름을 썼지만 그쪽에서 벌써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립해 가지고 제가 발표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제가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게임의 본질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의 원리나 이론들에 치중하지 않고 너무 어찌 보면은 이 하드웨어적인 혹은 디바이스에 집중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너무 많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원리나 이론들도 좀 더 보강이 된 그런 형식의 메타버스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게임의 요소, 게임의 이론들이 좀 더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이머전, 인터랙티브, 버추얼 이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진짜 버스죠. 메타버스 같은 버스. 그래서 HMD나 글래시스나 그다음에 GPU, 3D 매핑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외에 우리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연구해 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 다이내믹스, 메카닉스, 에스테틱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이디, 아바타, 그 다음에 아이템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챌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헤비 빌딩, 습관 형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의 핵심이었던 how to engage에 포커싱한 이런 모델로 메타버스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에선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아예 게이미파이드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슬라이드이긴 한데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기 뭐 CPND6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븐 코어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피아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간에는 가장 이제, 유명한, 자주 회자되는 The Metaverse is Real Gamification을 얘기한 존 라도프의 이, 모델을, 잘못 인용을 해서 쓰세요. 이 메타버스의 레이어 중엔 이렇게 7가지 정도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들 중에 로블록스는요 EDCS 레이어를 주로 차용을 하고 유니티는 DCS를 쓰고요. 에픽게임스가 이게 언리얼 엔진을 쓰는 그 포트나이트 같은 것이죠. EDCS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EDCSH 다 쓰려고 하니까 안 되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중에. 그래서 several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본인 얘기가 나와요. 이런 7가지 레이어가 있고요. 그 미디엄이라는 그 존 라도프가 쓴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로블록스나 유니티나 그 유니티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게임 엔진이죠. 에픽 게임즈나 페이스북의 이 메타버스의 레이어가 회사별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그 메타버스 연구자들은 7레이어가 필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 외에도 이제 NFT라든지 P2E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긴 한데 오늘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NFT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참고로 P2E 이야기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이번 학기부터 진행하고 준비 중인 그 게이미피케이션 세미나에 여러분들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에 거의 뭐 매주마다 혹은 격주마다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우리 교수님들과 제자들과 만들었던 메타버시티 이미지의 일부 컷을 잡아온 겁니다. 저는 유니티 엔진 가지고도 이제 이런 월드를 직접 만들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획자인데 개발 테크닉의 어떤 부분들이 궁금도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다 손을 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메타버스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